안녕하세요, 오은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전국적인 좀 시황을 분석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요즘에 부동산이 워낙 혼란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면서 현재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은 KB 시계열 있잖아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KB 시계열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전국의 이제 뭐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사실 데이터에서 말 못해주는 어떤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의 노하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초에 저희가 서울을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역이니까 서울을 보면 사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죠. 네, 서울이 뭐 요번 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몇 달 전부터 뭐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작년 한 10월, 11월 뭐 이때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좀 움직임이 굉장히 둔했거든요. 이게 움직임이 둔하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래가 없다. KBC 계열이라는 게 사실 거래가 있는데 있는 거래를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휴를 한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통계로 잡는 건데 거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요게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뭐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사실 통계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서울은 상당히 조용하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대선 이후에서도 사실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다. 뭐 혹자는 뭐 대선 이후에 뭐 엄청나게 요동칠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 지금 다 없어졌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용산구 쪽에 네. 매매 증감률이 좀 유의미한 수치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거래 건수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면 거래 건수보다는 그냥 아무래도 좀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도 좀 있고 하니까 이게 의견이 많잖아요. 왜 용산이 그러면 이런 모습을 그쵸. 보이느냐. 최근에 그 용산 이전 소식도 있고 하니까 그쵸. 청와대 청와대를 이전이 있으니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혹시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저희가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피디님도 평소에 궁금해 하시던 거잖아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관없다. 상관없다. 네, 상관없다. 용산이 오르는 거 아무래도 뭐 양극화가 없진 않아요. 지금 현재 대출이 이렇게 조여지고 거래가 없을수록 사실 양극화는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용산처럼 사실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뭐 일부 신고가를 치면서 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청와대가 이전된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용산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사건이냐, 그게 딱히 그렇진 않다. 그거는 두 개의 뭔가 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연관성은 없다. 근데 네. 오르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뭔가 용산 자체가 사실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다리는 단지들이 몇 개 있고, 아니면 애초에 비싼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첼리투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자체 아파트 단지가 많진 않지만 절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 번씩 신고가를 치면은 데이터는 상당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 금액량이 크다 보니까 네, 맞아요. 크게 근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용산 사람들은, 용산 부동산 사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억 거래되던 게 40억 찍었다. 그러면 되게 과장돼 보이잖아요. 그쵸. 얘기할 때도 야, 용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래요, 반영된 네. 수치다. 네, 물론 뭐 우리가 일편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용산에서의 현재 상승률을 어떤 하나의 모멘텀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래도 마이너스인 동네보다는 확실히 이런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네요. 훨씬 낫죠. 강남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강남이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신고가가 터지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강남이나 뭐 용산 정도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네, 뭐 우리 흔히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데 중에 뭐 성동구나 사실 마포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못했는데 용산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입지니까 조금 더 좋은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서울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제2의 수도 부산으로 넘어가 보면은 부산은 생각보다 요즘 잠잠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하락장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은 요즘 어떤지? 부산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서울과 원래 다른 모습을 보이는 도시였어요. 지리상의 뭐 거리도 상당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원래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저희가 서울의 하락장, 수도권의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2009년부터 2013년 요 정도까지는 수도권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부산을 비롯한 경남권, 영남 지역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부동산이 이끌던 게 사실 부산 시장이었고 원래 디커플링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커플링이 됐죠. 그래서 부산이 서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투자자들이라나. 투자자들이 뭐 최근에 이동하진 않아요. 최근에는 이동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공급이 꽤 있었어요. 네.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하락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나 갑자기 유동성이 흘러 들어왔을 때 공급 물량이 있음에도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됐었잖아요. 그 해제될 때 갑자기 부산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뭐 대구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쉽게 못 풀어주는 거예요. 또 부산꼴 날까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부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만약에 현재 그럼 부산이 안 좋냐 그렇게 보신다면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부산은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된 단지들이 많아요. 서울은 저평가된 단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네,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좀 저평가된 단지가 있다고 보이고 뭐 현재도 싼 지역이죠. 예를 들면 북구나 서산구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부산은 확실히 포텐셜이 있는 도시네요. 인구가 300만이 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적당히 입주 물량 좀 있다고 아니면 뭐 대출 규제 좀 한다고 갑자기 막 하락장 찾아오고 사람들 투매하고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 10만이야 이런 소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가 요즘 아주 말이 많은 도시인데. 대구 할 말 많죠. 대구 할 말 많은데 대구는 지금 완연한 하락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하락장이고 또 대구 아파트가 뭐 1, 2억 떨어지는 건 우습고 뭐 3억 이렇게도 떨어진다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무섭잖아요. 솔직히 이런 뉴스도 보면 상당히 무섭고. 그렇죠. 대구가 막 신호탄이다, 출발이다, 버블이 꺼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저희가 2020년, 2021년이 전국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다 올랐단 말이에요. 특히 작년에 2021년에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하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한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대구는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입주 물량이 향후 한 2, 3년간도 꾸준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을 맞는 거고 서울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공급이 없으니까 떨어질 요인이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뭐 대구가 떨어지니까 다른 데 다 떨어질 거다? 아니죠. 다른 데도 대구가 떨어지는 요인을 똑같이 갖춰야죠. 가격이 고평가고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락이 번질 거다. 폭락장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무리가 있다. 네, 모든 도시는 이제 다른 사이클로 움직인다. 생각보다 걱정할 거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 걱정은 해야 돼요. 걱정은 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뭐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시기가 맞고 다만 이제 제가 경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말을 하는 건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오른 지역이다. 요런 데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도 대구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구는 언제쯤 괜찮아지는 거냐? 너무 멀리 보시는 것 같으신데 거기까지. 아니 근데 지금 전국의 투자자들이 대구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조정 중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오를 수 있다. 네, 대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천안, 뭐 충주,
강원도 이런 데랑 좀 달라요. 대구 인구가 얼마예요? 얼마 엄청 많잖아요. 거기는 광역시기 때문에 오를 때 그 수요가 가지고 오는 폭발력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일찍이 요번 장에 초반부에 투자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이번엔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 아, 이 기회다. 이를 할인 갈고 찬스. 있어요. 네,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구가 많이 폭락을 하고, 폭락은 좀 그렇고 대구가 많이 조정이 된다면 입주장이 끝나는 뭐 2023년 말이나 2024년부터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현재도 임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좀 만나봤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근거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전세가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전세가. 입주 물량은 사실 매매가에 큰 영향을 끼치기보다 전세가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전세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그때부터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죠. 전세가가 횡보할 때 들어간다. 그렇죠. 총알을 준비해놔야지. 횡보가 그냥 횡보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이제 부동산 임장을 해봤는데 현장 사장님들이 요즘에 전세 좀 나가요. 전세 좀 잘 나간다고. 매매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데 아니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는 좀 나오고 오히려 좀 찾는 사람이 늘었다. 대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고 경기는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인천이 이제 남아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서울 옆에 인천. 요즘 관심 많은 지역이잖아요, 인천도. 인천은 언제나 뜨겁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 적당한 가격선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관심이 많은데 실거주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퇴근하기에 인천만큼 저렴한 곳은 없으니까 뭐 인천 내에서도 일자리가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인천 지수를 보면은 서울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인천은 일단 서울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뭐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은 거의 서울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천이 서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역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인천을 광역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수도권에서도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냥 한 구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과 경기도를 많이 이제 커플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인천이 서울로 따라가는 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건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인천에 2022년 올해도 공급이 많고 내년에도 많고 2024년에도 꽤 있어요. 앞으로 2, 3년간 공급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이거 대구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인천 대구처럼 되는 거 아니냐, 막 2, 3억씩 빠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인천은 2, 3억씩 빠질 만큼 오르질 않았어요. 대구보다 더 싸잖아요. 대구의 사례와는 조금은 다른 구석이 있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대구를 따로 이제 떼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구는 수성구가 있잖아요. 네. 전국의 모든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수성구. 아주 핫한 동네. 외제차 이제 전국 등록 1위 수성구가 있는데 그 수성구는 아예 빠지지도 않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 수성구의 대장 입지들을 본다면 거기가 2, 3억 빠지는 거랑 예를 들어서 인천의 일반적인 단지가 2, 3억 빠지는 거랑은 너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인천이 대구로 따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왜냐면 인천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점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인천은 언제나 서울이나 경기권에 상당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천에 보면 야 서울 못 가니까 인천 가지, 야 경기도 못 가니까 인천 가지, 이 돈으로 갈 데 없으니까 인천 가지, 솔직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인천이 서울이나 뭐 아니면 수원, 용인 이런 데 비해 선호가 되진 않아요. 과천, 분당 이런 데 비해서. 확실히 멀기도 하고요. 물론 인천에서도 송도나 청라, 영동 이런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천은 입지가 떨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부망천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사실 그 말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옛날 얘기. 네, 뭐 옛날 사람인 게 인증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이 지금처럼 인천에 공급이 많을 때 반면에 경기도랑 서울은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가 커플링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인천에 공급이 많을 때 서울이랑 경기도가 그 물량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그렇죠. 될까요? 물론 조정은 있을 거예요. 공급이 많잖아요.
인천 인구 거의 300만이잖아요. 네. 부산이랑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입주 물량을 때려 박으면 앞으로 2, 3년간 조정은 있을 테지만 대구처럼 공포장이 펼쳐질 것 같진 않다. 아, 오히려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저렴한 물량이 나왔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그동안 이제 피로감이나 어떤 박탈감을 느꼈던 분들이 매수를 할 저거의 찬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대구처럼 대구에서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과는 달리 광역철도나 광역교통망으로 인해서 인천은 충분히 주변 도시에서 받아줄 만한 수요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펀다멘탈적으로 이번 조정장을 견뎌낼 어떤 체력이 있다 인천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도시네요. 그러면 이제는 광주를 한번 볼게요. 네. 광주가 봤는데 지수가 괜찮네요. 이상하네요 되게. 다른 데가 되게 주춤하니까 광주도 같이 주춤할 줄 알았는데 나름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라도 광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임자하기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뭐랄까 좀 텃세가 좀 강하다 그래야 되나? 지역적 특이성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좀 외진 투자자들을 좀 꺼리는 분위기고 임장을 하러 가도 조금 소장님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뭐라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잘 안 쓰는 게 광주다 보니까 아하. 본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부동산 이제 거래 커뮤니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좀 별다른 얘기고 광주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광역시 중에 하나다. 광주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 뭐 대구 2, 3년 전에 대구 아니면 뭐 서울 뭐 울산도 남구 위주로 많이 올랐고 뭐 인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데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광주는 그동안 얘기가 나왔냐? 딱히 안 나왔죠. 대전도 세종 그때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안 나왔어. 그러면 광주는 지각생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광주는 사실 뉴비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는 지역이다. 텃세가 좀 있는 느낌이고 해서 사실 투자자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다른 광역시나 다른 지역만큼 막 우르르 몰려가고 요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1차적인 어떤 제지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광주의 특징은 아주 많은 공급이 때려 박히지도 않고 아주 엄청난 어떤 공급 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투자들이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항상 그려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다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크게 휘둘릴 일이 없다. 심리적인 어떤 멘탈적인 케어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주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그냥 나 하나 묻어둘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주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대장 지역은 봉선동 이런데 상무지구나 이런데 이런 상당히 괜찮거든요. 실거주 가치가 좋은데 학군도 괜찮고 이런데 위주로 만약에 그냥 난 몰라 귀찮고 모르겠고 광주는 앞으로도 꾸준히는 오를 것 같아. 그럼 그냥 그런 데 한번 임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대전을 한번 짚어볼까요? 대전은 최근에 진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전국에서 가장 지금 조정이 큰 곳이 어디냐? 그럼 아까 대구 말씀드렸죠. 네. 세종은 뭐 작년 말부터 장난 아니었죠. 개박살 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분임장이 세종을 한번 올해부터 유심히 한번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전. 전국에서 이 세 지역이 가장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대전이 조정이 많이 나오냐? 왜긴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요. 많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아하. 대전이 얼마나 좋아요. 대전 진짜 살기 좋고 물론 둔산동이라는 대장 지역이 있지만 둔산동이 뭐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강남처럼 짱짱하게 버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전과 사실 영향 많이 주고받는 세종이 조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서로 이제 앞서거리 뒤져거리 하면서 먼저 떨어지네 네가 먼저 떨어지네 이러다가 또 한 곳이 반등을 하면 야 이거 너 오르냐? 나도 따라갈게 뭐 이런 지역이기도 한데 어쨌든 세종이 많이 떨어지고 조정이 되고 있는 이유가 공급이 많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대전도 공급이 적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많이 올랐었으니까 세종과 어느 정도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대전에 들어갈 만한 대전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별로 없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희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전이나 세종 둘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어떤 조정이 끝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나머지 하나 도시도 수월하게 따라갈 거다. 크게 걱정할 지역은 아니죠. 대전이라는 곳 자체가 자체적으로 수요가 워낙 괜찮은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전이랑 세종 둘 다 뭔가 하나를 준비해두면 좋겠네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세종을 준비해 두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이거는 뭐 둘 중에 가성비 괜찮은 걸로 본인이 세팅을 해주신다면 뭐 어디든 괜찮겠죠. 대전은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정말 조용한 곳 있죠. 울산. 아, 울산. 너무 조용해요. 뭐 변화가 없어. 울산도 상당히 조용하죠. 사실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상당히 멀어져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울산의 대장 지역이라고 한다면 남구가 있는데 남구는 워낙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택시 기사님도 욕하는 그 문수로 아이파크가 대장 아파트인데 워낙 많이 올랐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북구나 동구나 뭐 이런 데들 위주로 조금 움직임이 있을 법하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원래 작년 말부터 동구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동구가 상당히 저렴했어요. 정말 많이 저렴했어요. 아니, 광역시에 아무리 저렴한 지역이라도 이렇게 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고, 근데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원래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많이 오르거든요. 물론 전혀 안 오른 건 아닌데 다른 도시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펌핑이 되는 것만큼은 못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뭔가 그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여기는 손 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게 성적이 안 좋다? 물론 뭐 그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고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게,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잖아요. 네. 투자자가 들어와서 1차 투자자가 들어와서 정말 싼 가격에 사주고 그 다음에 전세를 놓고 전세가 낮아지고 그 다음 투자자가 들어와서 조금 더 비싼 가격, 그 다음 투자자가 더 비싼 가격, 이렇게 손바뀜이 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후발 투자자들이 못 들어와 준 탓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진입한 투자자들이 물건을 잘못 골랐거나 이랬다기보다 후발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좀 안 받쳐줬다. 뭐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큰 요인이로는 가성비겠죠. 다른 데가 조금 더 맛있어 보였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크고, 어떤 지금으로서는 뭐 울산 동구가 뭐 저렴한 구역들 위주로 본다면 지금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다. 뭐 광역시 중에서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울산이 뭐 아무리 뭐 일자리가 죽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망할 도시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수도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수도권은 사실 도시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 집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너무 많아요. 사람이 1,300만 명이 사는 도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을 퉁쳐서 수도권은 이렇네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는 상당히 조용하다. 왜냐면 서울과 인천과 그 커플링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고, 저희가 뭐 눈에 띄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이천, 평택, 안성. 이천, 평택, 안성. 네, 이천, 평택, 안성. 이들의 공통점 외곽 지역이고 싸고 일자리가 있고, 이천은 하이닉스가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싼 지역 중에 하나였고,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꽤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가 이천에 임장도 했으니까 가서 한번 봐주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평택, 안성 여기도 임장을 했었는데 여기도 외곽 지역이지만 삼성이 있죠. 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제 문을 열면서, 물론 뭐 평택도 저희가 흔히 뭐 삼성 그 반도체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 고덕이나 지제 이런 데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평택에서도 이제 저평가된 지역, 저렴한 지역이라고 하는 뭐 서평택이나 아니면 비전동, 용의동 이런 데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안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안성에서도 평택으로 출퇴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지역들의 공통점은 가장 많이 안 올랐고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수도권에서 외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들이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현재 투자자들의 돈이 가장 흘러 들어갈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는 걸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정말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비전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투자자들의 성향마다 달라요. 부동산 투자를 그 주식하고 비교를 하자면 비슷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저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장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테마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이천, 평택, 안산과 같은 지역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여기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다, 여기는 계속해서 성장을 크게 한 성장주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여기는 어쨌든 수도권이잖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려 나오는 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서 앞으로도 일자리도 충분하고 광역교통망도 갖춰질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치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야 이제 진짜 부동산 거의 끝물이야, 내가 막타 먹고 빠질 거야, 지금은 여기가 테마야 라고 생각하는 테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있을 테마가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여기를 어떤 의도로 사는지 모르죠. 그거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자금 여력에 따라 충분히 다른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말고는 이제 경기도가 수원, 화성, 광명 같은 경우가 이제 주춤주춤하고 또 빠지고 있는데 그쵸.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수원, 화성, 광명, 사실 저희가 앞에 광역시들을 다루면서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 몇 개 얘기를 했잖아요. 대구, 세종, 대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희가 부동산을 저희가 채널을 다루고 있잖아요.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들 사실 본질이 똑같아요. 현재 정책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도 있지만,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떨어지느냐 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란 말이에요. 수급. 네,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 도시에 이 시기에 현재 사람들이 여기를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기에 과연 여기 새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들이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인사이트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뭐 수원에서도 공급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조금 있어요. 또 남포나 이쪽 지역으로 꽤 있는 편이고, 뭐 동탄은 사실 공급이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동탄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상당히 많이 전 세계랑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럼요. 뭐 광명도 마찬가지죠. 광명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광명은 앞으로 입주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뭐 광명 특히 광명 사거리 중심으로 재개발 구역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한다면 뭐 광명이든 강남이든 입주하는데 장사 없어요. 때려 부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결국 새 지역의 공통점은 공급이 좀 많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비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뭐냐면 전세가예요. 전세가요. 저희가 흔히 뭐 수원이 조금 그나마 남편이고, 동탄 같은 데가 심한 데는 막 전세가가 30%대도 있었어요. 40% 초반, 30% 후반 이런 데도 있었기 때문에 동탄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네. 삼성도 있고 GTX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그렇게 신규 깨끗한 택지지구에 엄청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있는 곳에 여기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전세가에 과연 30-40%가 나올 곳이냐, 이것보단 조금 더 실거주 가치가 받쳐줘야 되는 곳이 아니냐 라는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며 갑자기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퍼지면 사실 좀 부동산이라는 건 조정을 받기 마련이니까. 광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